잘 들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12년에 변호사가 이제 변호사로 일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동물을 위한 그런 일들을 조금 하다가 2017년에 이제 PNR이라고 하는 동물권 보호 단체를 이제 공동으로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두산인문극장에서 이제 동물의 권리와 동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됐는데요. 제가 여러 번 이때까지 강연을 했던 것 중에 거의 역대급으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아직은 이 동물권이라는 게 물론 관심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아직은 좀 마이너한 주제인데도 굉장히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이 소중한 기회를 굉장히 좀 잘 살려서 어떻게든 잘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책임감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겠지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그럼 앉아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항상 이 강연을 하면은 처음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보통 이제 이런 질문 사실 많이 받아요. 왜 동물권에 대해서 이렇게 뭐 활동을 하시냐, 뭐 동물을 기르시냐, 아니면은 동물 좋아하시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먼저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떨 것 같으세요? 반전이 없습니다. 저도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동물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도 아니었고 그리고 기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동물을 저도 좋아해서 동물원에 갔어요. 가서 막 동물들을 보고 그리고 동물을 이제 키우고 싶으니까 강아지를 이제 인터넷에서 샀습니다. 인터넷에서 옛날에 인터넷에서 주문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게 이제 안 되는데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강아지가 혼자 박스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 정도로 옛날에는 이제 그런 변화 사실은 옛날엔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물권에 정작 관심을 갖게 한 그 계기는 사실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진을 제가 어디에서도 담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07년에 경기도 이천에서 그러니까 한 시위가 이제 집회 시위가 있었는데 거기서 군부대의 이전을 반대를 하는 그런 취지로 살아있는 새끼 돼지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새끼 돼지의 네 다리를 네 방향에서 잡아당겨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사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새끼 돼지의 표정이랑 그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느려져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피와 내장을 쏟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뭐 모습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가 이전에 뭐 동물을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동물을 기르거나 이제 이랬던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세상으로 이제 그 한 장의 사진이 저를 이끌어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그걸 보고 좀 되게 극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인간이 동물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마음대로 정말 취급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동물은 사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정말 뭐 인간이 끌려와가지고 잔혹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약자적인 지위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뚜렷이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가 동물권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고 이렇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접하게 될수록 이게 이제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말 인간과도 연관이 되는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일단은 동물권이라는 말이 사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그렇게 생소한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동물권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고 어떻게 동물권은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 논의를 먼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동물권 논의의 흐름에 대해서 특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되게 우려하는 게요.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인식을 해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보면은 정해진 시간보다 좀 빨리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동물권 논의가 왜 서구에서 시작이 됐냐? 뭐 동양에서 사실은 좀 더 이제 뭐 불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생명 존중의 사상이 오히려 좀 더 동물권 이념이랑 많이 맞닿아 있거든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동물권의 논의는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좀 많이 발달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그 서구 사회에서 좀 더 과학이나 산업 이런 게 좀 많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좀 더 그 굉장히 잔혹한 동물 실험이라든지 또 축산 그 밀집 사육이라든지 공장식 축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실이 굉장히 빨리 좀 더 이렇게 그게 극명하게 나타났던 거죠. 그 현실에 대한 어떤 반성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좀 더 이런 거에 대한 동물권 논의가 빨리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이게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은 항상 옛날부터 인간이랑 동물은 같이 사실 살아왔습니다. 인간에게 사실 동물은 굉장히 좀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죠. 두렵기도 했고 때로는 경외로운 존재이기도 했고 뭔가 예술적인 원천을 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했고 사실은 이 벽화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상호 의존하면서 생존도 도와주고 또 감정적인 교류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나름대로 수평적으로 이렇게 좀 조화롭게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점점 인간이 이제 우월하다라는 인식이 점점 이제 싹트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왼쪽에서 보시듯이 인간이 모든 종보다 가장 우월하다, 그리고 혹은 모든 생물 종의 가장 위에 있다라는 인간 우월주의가 이제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게 옆에 있는 이 그림이 그 이제 동물 약간 기계론을 가장 어떻게 잘 나타내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사진을 가져왔는데. 한때 그 이제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철학자 데카르트도 여러분 아실 건데요. 이 데카르트는 동물을 거의 이제 살아있지 않은 거의 기계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개를 발로 차면은 내는 울음소리가 이제 기계가 그냥 내는 소리랑 똑같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칸트도 이 동물은 그냥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계론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계론이 당시에 이제 17세기쯤부터 굉장히 이제 그 실험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 살아있는 동물을 뭐 이제 각종 해부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실험 과학을 합리화하는 그 근거로 이 동물 기계론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살아있는 동물이 사실 굉장히 뭐 실험을 당하면은 뭐 엄청난 고통의 소리를 낼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성대를 먼저 잘랐다고 해요. 그래서 성대를 자른 채로 이렇게 실험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인식을 비판을 한 사람으로 처음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동물의 이익도 똑같이 인간의 이익처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1780년대에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뭐 벤담 아시다시피 뭐 공리주의 사상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근데 이 쾌락이나 고통은 동물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느끼는 고통도 인간과 다르지 않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고통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이제 사상을 이제 전파를 하게 된 거죠. 이 벤담의 사상을 이어받은 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피터 싱어입니다. 그래서 이 피터 싱어는 1975년에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동물 해방이라는 책은 거의 동물권 운동을 할 때 거의 교과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또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 피터 싱어는 종차별주의를 비판을 합니다. 이 종차별주의라는 개념은 사실 피터 싱어가 처음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 이제 이 사람이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할 때 그때 만났던 또 다른 이제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리처드 라이더라는 그 사람이 이 종차별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인간이 다른 인종을 차별할 때 쓰는 것처럼 이 종차별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동물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동물을 착취하는 그 현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결국 종차별주의에 지나지 않고 이 종차별주의를 이제 이 동물 해방이라는 책을 통해서 비판을 합니다. 이 동물 해방을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도 있었던 잔혹한 동물 실험, 그리고 공장식 축산,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보시면은 굉장히 그 어떤 동물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도 잘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굉장한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 또 미국, 유럽 등지에서 이 동물권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책입니다. 근데 이 피터 싱어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게 보면은 동물의 권리로는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상도 한계는 있었던 것이 결국에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금지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보면 좀 더 현실을 고려한 주장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래도 이런 것 동물의 이익도 고려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사실 주장을 했고, 근데 이제 혹자는 이거는 동물의 권리를 주장했다기보다는 동물의 좀 더 복지를 그냥 좀 더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동물 복지론이라고도 칭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 톰 리건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덜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이 미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이시고 교수님이시고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제 동물권 옹호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이제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릴 이 동물권에 가장 흡사한 그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가치를 권리와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동물도 기본적인 권리가 있으니까 인간은 그 동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식용이라든지 뭐 실험, 연구, 뭐 심지어는 반려하는 것도 권리 침해다. 이렇게 굉장히 어찌 보면 더 급진적인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톰 리건 굉장히 동물 권리의 어떤 선두자처럼 이렇게 또 여겨지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대표적인 지금 몇 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사실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그 동물권을 인정하는 논거는 조금씩 다르고 또 그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서구 사회에서는 어쨌든 이 동물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인간만이 갖는 능력이 아니다. 예를 들어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뭐 거울을 보고 자기를 인지하는 능력이라든지, 또 뭐 지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또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내가 뭐 친구들과 협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인간만의 그런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게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 다 아시다시피 침팬지나 오랑우탄, 돌고래, 까치 굉장히 지적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새도 굉장히 사회적 가족 간의 그런 그 애정을 굉장히 중시하고, 양의 경우에는 우정을 되게 중시한다고 해요. 그리고 쥐도 다른 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못 견디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계속 이제 증명이 되면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꼭 인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동물이 인간과 크게 다를 바 없더라. 그리고 인간이 어찌 보면 갖지 못하고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나름의 역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면서 인간이 동물에 대해서 갖는 인식이 점차 변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그 이제 동물의 범위에 대해서 항상 또 갑론을박이 있어요. 동물은 또 어디까지의 동물을 말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또 대부분 동물권에서 또 말씀드린 건 사실 동물권을 갖는 주체는 사실 모든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이고 사실 식물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어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뭐 이런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모든 척추 동물, 그리고 일부 무척추 동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동물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권리나 이런 것들은 그 동물을 중심으로 어떤 법제화가 된다거나 그런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무척추 동물, 대표적인 이 무척추 동물인 문어도 사실은 이게 지금 넷플릭스의 영화인데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나의 문어 선생님이라는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시면은 문어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어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로 느껴지고 다시는 문어를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문어를 이제 제가 못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 문어가 굉장히 지적인 능력도 똑똑하고 놀이도 즐기고 또 사람을 구별할 줄 알고,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 이렇게 다른 동물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 증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이제 동물에게 그러면 권리가 있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다른 데 강연을 가도 예를 들어 청소년들에 대한 강연을 가도 동물에게 권리가 있냐 항상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돈가스 오늘 점심 때 나왔는데 이거 먹는 거는 동물권 침해냐 이제 이런 질문도 해요. 되게 좀 귀여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동물의 권리가 있느냐, 또 어떤 권리가 있냐, 그리고 또 법적 권리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답은 없거든요. 이거 저도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답은 없지만 대표적으로 동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두 가지 예를 제가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유네스코의 세계 동물 권리 선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익숙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유네스코의 세계 동물 권리 선언은 굉장히 일단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나름의 이게 동물의 권리다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존중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랑 연결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권리도 있고 고통받거나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적절한 또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살아갈 권리가 있고 당연히 고통받지 않을 그런 권리는 있는데, 예를 들어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조금 더 고차원의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이런 반려동물의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자기의 본래 서식지에서 생존하고 번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이나 축산 이런 데 이용을 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휴식할 권리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일단 이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일단은 세계동물 권리 선언에서는 그렇게 나름의 권리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들고자 하는 거는 그 다음 해 1979년에 그 영국의 이제 농장동물복지위원회라는 데서 동물의 5대 자유라는 것을 명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5대 자유가 굉장히 그 어떤 농장 동물에 있어서 굉장히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 5대 원칙이 우리나라 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으로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목마름이나 배고픔, 영양실조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를 권리로도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통증, 부상, 질병을 이제 입지 않을 자유,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5가지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조금 어렴풋이 동물의 권리라는 게 어떤 것일지 조금은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권리이든 자유이든 혹은 이익이라고 표현이 되든 결국에는 이제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생명의 존엄성에 사실 근거를 해서 생리적인 권리를 갖는다라는 점은 사실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에게는 이런 살아갈 권리, 생존할 권리가 있고 또 학대받거나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습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있음은 부정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권리가 법적인 권리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아직은 이제 법적인 권리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동물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권리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 각 나라에서 이 갭을 이렇게 채워가는지를 보면은 이게 동물의 권리 자체를 법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이 동물의 권리가 실현되는 결과를
낫게끔 하는 굉장히 법에서 섬세하게 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동물 복지 국가가 이제 스위스거든요. 스위스에서는 그 저도 법 보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그 금붕어가 이제 혼자 사는 걸 되게 외로워한대요. 그리고 사회적인 굉장히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금붕어를 혼자서는 키우지 못하도록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붕어가 어떤 특정 조명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조명까지도 설정을 해두고 보호자가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동물의 어떤 그런 편안함을 충족을 해주기 위해서 뭔가 이 곰붕어가 이런 권리가 있어라고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권리가 실현될 수 있게끔 그런 결과에 이를 수 있게끔 법이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동물의 권리, 뭐 비단 법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이 갭을 점점 없애가려는 노력이 각국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이에 나아가서 동물의 권리를 법적으로까지 인정을 하자 이렇게 노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국의 동물권 변호사 단체가 있거든요. NRP라고. 이제 여기는 그 이제 왼쪽에 보시는 분이 스티븐 와이즈라고 그 NRP에 있는 변호사 분인데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끄는 그 NRP의 변호사들은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는 제도이긴 한데 인신보호영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부당하게 구속이 되어 있으면 그걸 풀어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그게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는 제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런 굉장히 열악한 동물원이나 이런 트레일러나 이런 데 갇혀 있는 침팬지나 코끼리 이런 동물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제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침팬지나 코끼리가 원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자기들 클라이언트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 동물을 풀어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떨까요? 사실 대부분 패소해요. 동물은 뭐 법적으로 물건인데 어떻게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대부분 패소합니다. 근데 간혹 일부 이제 재판부에서 그래 그건 맞는데 침팬지가 그래도 물건이랑 똑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아라는 어떤 취지의 그런 판결을 이제 조금씩 이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런 사례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좀 역사적인 판결인데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신보호영장 요거를 아르헨티나에서 똑같이 이제 이 변호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세실리아라는 침팬지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인신보호영장을 신청을 해요. 근데 아르헨티나의 멘도사 법원이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실리아가 자신에게 적합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법적인 주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굉장히 좀 역사적이죠. 그리고 이거를 또 이어서 그 다음 해에는 콜롬비아 대법원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이 곰이 추초라는 곰인데요. 이 추초라는 곰에게 인신보호 영장을 또 똑같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걸 또 받아들입니다. 콜롬비아 대법원이. 그래서 이 보호소에 있던 추초를 이제 적합한 서식지로 풀어주라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또 이런 이유를 남깁니다. 권리는 자연인이나 법인에게만 있는 배타적인 성격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 위에 있지 않고 자연 속에서 인간도 자신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는 이런 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법원이라 하면 뭐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좀 보수적일 수 있는 곳인데 그런 데서 이제 어쨌든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사례는 인도에서 이제 2013년에 그 돌고래는 조금 또 사람들이 좀 특별하게 보는 것 같아요. 돌고래도 특별히 또 이제 지능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나고 또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또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돌고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인간 인격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돌고래의 생명권과 자유로울 권리를 법에서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도도 어찌 보면 굉장히 나아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국의 노력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그냥 동물이니까 권리 없어, 뭐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가 아니라 네, 이 기본적인 권리가 아까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것을 법으로 점차 보장을 해 가려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챕터인데요. 이 동물권이 결국에는 왜 존중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그 동물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왜 중요할까? 일단 중요해야지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막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건데 동물권 왜 사실 중요하고 저는 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이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 답이 좀 딱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도덕적인 답일 수도 있기는 한데 결국 동물권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그냥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그 동물에 대해서 물론 이 존중에 대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동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에 사실은 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동물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각자 고유한 가치를 지닌 생명체라는 거는 다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 나라에서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인간이랑 비슷해서도 아니고 사실은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 인간도 사실은 뭐 더 지능이 높다고 해서 더 권리를 존중하고 하는 게 아니듯이 결국에는 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에 근거를 해서 결국에는 각자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잊지 말아야 되는 가치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이 각자 고유한 가치를 갖듯이 동물도 그 유일무이하잖아요. 이 개가 다른 개랑 똑같지 않듯이 각 개별 개체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은 각자의 방법으로 이 사회를 또 구성하고 감각하고 인지를 하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많이 무시하고 간과합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차별주의가 이제 깊이 사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종 내에서도 사실 그 종을 차별하기도 해요. 요새 최근에 좀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 진돗개와 또 진돗개 아닌 개를 또 차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 사실 그런 어떤 차별 같은 것이 굉장히 좀 뿌리 박혀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종별로도 나누고 예를 들어 뭐 개와 물고기 우리가 대하는 게 다르죠. 그리고 뭐 푸바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가 막 엄청 푸바오 좋아하고 인기가 되게 많고 하지만 또 다른 뭐 예를 들어 돼지 같은 경우는 또 그만한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다르고 또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이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종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그 종에서도 구별을 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품종묘와 그리고 길고양이를 또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차별이나 또 어떤 편가르기 그리고 내지는 굉장히 서열화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약자를 억압하고 또 이런 폭력을 되게 정당화하고 용인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사회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용인되고 방관되는 사회는 저는 인간조차도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또한 그 이익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 안전이랑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잠시만 제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동물권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를 항상 말씀을 드릴 때 꼭 가져오는 판결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판결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분풀이로 그 사람의 진돗개를 6개월 동안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머리를 때리고 밟고 뭐 차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사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이제 구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판결을 쓴 이제 유정호 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판사님은 그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높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는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굉장히 비교적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내립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히 긴 판결 이유를 남겼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아까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굉장히 정리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에 대한 학대를 방지를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에서 지위에서 갖고 있는 도덕적인 의식이나 의무감에서 필요한 것을 이제 넘어서서 전체 사회 구성원의 존중과 배려, 보호라는 관점에서 이제 인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동물을 차별을 하고 같은 종 내에서 차별을 하고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그리고 또 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쨌든 마치 그 생명체인 사실은 무시를 하듯이 물건처럼 대하고 인간을 위한 수단처럼 대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약자에 대한 억압이나 폭력에 대한 용인 이런 것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동물권을 존중하는 게 왜 필요하냐?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권리의 존중 문제도 당연히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물은 다 개별 개체로 소중하니까 그 문제도 있고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문제도 있고 결국에는 이게 약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제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둘 거냐 무엇을 좀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갈 거냐라는 문제랑도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뭐 이런 살처분 같은 문제는 환경 문제랑도 되게 많이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농장동물, 축산동물 이런 용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축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의 어떤 권리는 어쨌든 인간은 그걸 섭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과도 사실 무관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을 그냥 우리가 뭐 인도적인 의미에서 혹은 그냥 동물이 소중하니까 존중해야지 그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모든 생물에게 더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철학적인 문제가 계속되니까 좀 지루하시죠. 근데 또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서 네. 이게 동물의 권리 제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결국에는 인간의 권리 존중과도 저는 크게 무관하지 않다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는 사실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대립하지는 않아요. 대립하는 문제가 아닌데 또 제가 이제 많이 듣는 또 그런 질문들 혹은 이제 동물권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편견들이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면 인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결국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보통 드리고 그리고 먼저 사실 그거보다 먼저 생각할 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고 있는 건 맞죠. 그렇긴 한데 인간이 동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느냐라는 것부터 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을 때 인간이 되게 당연히 동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시고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건 현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그런 현실이 인간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권리라고 인정을 설령 하더라도,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법학을 하다 보니까 권리의 제한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권리는 제한이 됩니다. 무한정인 권리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인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 중에 하나가 친권이죠. 친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그 일신전속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복지라는 우리가 어떤 그걸 사회적으로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친권조차 제한이 되고 상실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더 뭔가 사회적으로 이거는 보호해야 될 가치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분명히 인간의 권리라고 한들 그것 또한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었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것은 사실 권리에 따른 게 아니라 그럼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맞죠. 아까도 제가 돈가스 얘기 말씀드렸지만은 침해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가 당장 지금 동물에 대한 권리 침해를 중단할 수는 또 없죠. 너무 비현실적인 주장이기는 하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르는 또 결론은 그렇다면은 권리 침해를 점점 줄여야 된다. 결국에는 침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거고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굉장히 또 많은 논의의 그 이슈를 가져오는데 어디까지가 그러면 필요한 동물 이용이냐라는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사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회에서는 뭐 소를 먹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다를 수가 있고 상대적이고 정답은 없는데 이런 것도 좀 각자 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게 또 법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유사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면 4가지 요건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 이거는 이제 보통 인간의 권리가 충돌할 때 사용이 되는 개념인데요. 첫 번째로 그 어떤 권리를 제한하려면 목적이 정당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제한하는 수단이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제한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제한해라 라는 거고 네 번째로는 제한하려는 이익과 보호하려는 이익을 서로 비교 형량해라 라는 4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위반이 되면 그것은 적합한 제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나중에 말씀드릴 동물 실험의 원칙 이런 거랑도 좀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런 비례의 원칙에서 전 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인데 이것도 가장 불필요한 거는 바로 저는 동물원이나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오락이나 흥미, 잠깐 재미를 위해서 평생 그 동물을 서식지에서 뺏어와서 가둬두고 평생 이제 고통을 주는 이런 거는 비례 원칙 침해가 아닐까. 목적 자체도 좀 정당하지 않고 수단도 적합하지 않다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사실 동물법 그리고 동물권, 동물들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사실 조금 보시기에 불편한 사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더한 것이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냥 제가 가급적 이렇게 그래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고르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제 동물들 현실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우리나라에도 동물보호법이 있다는 거 아시죠? 동물보호법이 있습니다. 근데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계기가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서울올림픽 88년도 서울올림픽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서 동물보호법을 부랴부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목적 형식적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항 수가 12개밖에 안 됐어요. 12개 그리고 딱 그냥 내용을 보면 그냥 좋은 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뭐 명목적인 그런 법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반려동물을 점점 이제 기르기 시작하죠. 동물을 이제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물권의 의식이 조금씩 이제 성장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아마 2007년 정도, 2007년에 그 한번 전면으로 개정이 되는데, 그때 뭐 조항이 대폭 늘어나긴 했는데 이제 26개 정도 되고, 그때 근데 여전히 그때도 학대는 벌금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2000의 그런 사건이 기소가 됐다 한들 뭐 벌금형 정도로 아마 끝났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약했던 건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두 번째로 전부도 개정이 되는데, 이때 비로소 학대에 대한 징역형이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개정을 계속 거치다가 최근에 2022년에 4월에 또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 조항이 101개 정도로 대폭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상당한 그래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법은 나름대로 발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사실 사회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 동물권, 옛날에 저 처음에 활동할 때 12년 전에는 동물권이라는 말조차 되게 생소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동물권 이렇게 뭐 인식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그 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이잖아요. 아직도 물건이고 실제로도 물건처럼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반려동물 쪽에 관심, 또 이제 사회도가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려동물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지 말고 입양하자라는 말이 거의 한 몇 년째 지금 많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펫샵에서 아기 동물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 동물들은 어디서 오냐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햇볕도 못 보고 정말 이 좁은 케이지에 평생 갇혀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모견들은 계속 강제로 교배당하고 출산 강요당하고, 그러다가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은 그냥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옥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환경은 지금 무허가 업체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허가를 받은 곳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이 번식업, 그리고 이 동물들을 데려와서 팔고 전시하는 판매업, 전시업, 이제 이쪽이 점점 조금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요즘에 반려동물을 그러니까 동물을 반려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산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2023년에 이제 3월에 경기도 양평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개와 고양이 사체가 한 1,200여 구 정도 발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번식업자가, 아까 제가 생산 능력이 없으면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처리업자한테 이제 그냥 소정의 처리비를 주고 그 생산 능력이 떨어진 모견들을 이렇게 넘긴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게 받아와서 그 개와 고양이를 이 처리업자가 그냥 케이지 이런 데 놔두고 방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한 거죠. 그래서 이 사체가 뭐 한 1,200구가 넘는다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경찰이 가서 이렇게 보는데 뭐 사체가 파도 계속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너무 충격적인 그때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게 동물보호법상 지금 최고 형량이 3년이거든요. 징역 3년. 네,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형 3년을 받았습니다. 피해 동물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번식업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위법인데 이 생산업 자체가 아까처럼 뭐 허가를 받지 않고도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벌도 이렇게, 이 경우는 이제 워낙 논란이 돼서 처벌이 되긴 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허가를 받은 생산업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허가를 이제 받은 곳에서도 동물 학대가 수시로 일어나는데요. 경기도 하성에서 이제 있었던 한 번식장 일이고요. 여기는 이제 허가를 받은 곳이었지만 그 허가를 받은 키워야 되는 사육 두수를 훨씬 초과를 해서 이제 기른, 그러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이제 동물을 방치를 했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 업자가 수의학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견의 배를 커터칼로 이렇게 갈라서 새끼를 이제 빼고는 모견을 그대로 방치를 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어미 개를 투자 수단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막 투자자를 모집해요. 그러면서 이 모견에게서 빼는 새끼당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전 아이디어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정말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이 이거를 지금 현재 잘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펫샵을 가도 살 수 있고 지인을 통해서도 분양받을 수 있고 보호소 통해서도 입양할 수 있고 지금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물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보호센터를 통한 입양만 허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뭐 설령 판매를 갑자기 중단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이 아기 동물이 엄마랑 그래도 어느 정도 몇 개월 동안 사회성을 갖추면서 같이 지내면서 좋은 환경에서 그러면서 판매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법에는 그 생산업자가 모견을 몇 마리까지 데리고 있는지 그 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300마리, 500마리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견이 길러지는 환경에 대한 기준도 너무 낮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경매업입니다. 이 번식 업장에 있다가 새끼가 나오면 경매장에 있다가 판매업소로 가거든요. 근데 이 경매라는 그 절차가 그 유통 과정에서 좀 불필요하게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마리 수당 뭐 이렇게 수수료를 떼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중간 마진이 많이 떼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산업자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기려면 과다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다 생산은 더 많이 버려지고 더 많이 죽는 결과로 사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다 생산을 막아야 되는 거고 개체 수가 줄여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생산 판매업자를 규제하자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루시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영국 이런 곳에서는 이 아기 동물이 펫샵에서 판매를 못 되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엄마랑 같이 있다가 판매되거나 아니면 되게 더 선진된 곳에는 아예 보호소를 통한 입양만 가능하게끔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 영업자들은 반발을 하죠. 예, 반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밀어붙여서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루시의 법이라고, 이 루시는 영국에서 번식장에서 똑같이 교배 출산 계속 반복하다가 죽은 강아지 이름이에요. 근데 이 루시의 이름을 따서 루시의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 루시의 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 생산업장과 판매업장을 기본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국형 루시의 법을 2023년 11월 정도에 발의를 했습니다. 이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제 모습인데, 이때 저희 이 루시의 법의 결국 취지는 결국 이제 경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국 모견을 몇 마리 기를 것인가에 대한 사육도수를 제한하자. 그리고 뭐 6개월 미만의 아기 동물들은 펫샵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자. 생산업장에서 다이렉트로 판매되도록 하자. 그러면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펫샵에서 이렇게 딱 보고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고, 또 경매업을 판매업에서 이제 퇴출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되게 아쉽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많이 버려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유기동물 굉장히 많거든요. 한 번쯤 기사로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연 10만 마리 정도 이상, 그리고 하루에 한 수백만 마리 정도가 계속 버려지거든요. 이런 동물을 잘 이렇게 구조를 해서 보호를 하다가 가족을 찾아줘야 되는 게 사실 보호센터의 기능인데, 그거를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곳이 이 독일의 티어하임이라는 곳이에요.
티와임의 사진인데요. 이게 왼쪽에 보시면은 되게 좀 쾌적해 보이죠. 쾌적한 시설에서 강아지가 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개체 카드가 있어서 이 강아지의 어떤 사연이나 이런 것들이 또 특성 이런 것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게 설치류를 위한 그 보호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좀 쾌적한 시설에서 또 전문 인력에 의해서 또 관리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적절한 또 치료와 훈련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뭐 여기서 불필요한 그런 안락사 같은 거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런 나라들은 동물을 입양을 하는 것이 정말 새로운 가족을 들이는 것처럼 굉장히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 인식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방문을 하는 사람도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자기와 맞는 이제 동물을 찾게 되는 거고, 뭐 개체 카드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입양을 하지 않으면 그 특정 개체에 대해서 후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설 측에서도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뭐 산책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다른 가족의 동의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좋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기동물이 이제 아까 너무 많이 쏟아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호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보호센터가 푸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이 동물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법적 기간이 10일밖에 안 돼요. 딱 10일, 너무 짧지 않나요? 10일이면. 근데 이 10일이 지나면 안락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이제 이 공간도 협소하고 이 케이지에서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여긴 이런 사진이고 우리나라 이거 보호소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그 저는 이제 제 동물을 포인핸드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했는데, 그 포인핸드나 이런 데를 보시면은 그 이제 뭐 안락사된 동물도 나오고 자연사라고 표시된 동물도 나와요. 근데 이제 자연사라고 하면 사실 거의 대부분 아파서 들어갔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사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근데 아무튼 이 보호소가 지금은 별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기네들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해서 방치하게 되고, 뭐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받을 수 없고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락사도 사실은 문제인데, 최근에 그 이제 보통 안락사를 할 때 마취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심장을 이완시키는 그 약물을 투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해서는 그 이제 지자체가 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취제의 약값을 또 빼돌리기 위해서 일부 보호소에서는 그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약물을 주사를 합니다. 근데 그 굉장히 극도로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왼쪽은 이제 보성군 동물보호소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오른쪽은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밀양시 보호소에서 이렇게 이제 긴 막대기 끝에 주사기를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찌르는 거예요. 동물은 여기서 이제 영상인데 보시면은 동물은 이렇게 막 피하려고 막 해요. 살고 싶어서 막 피하는데 막 이제 그냥 바로 찌르는 겁니다. 안락사 약물을. 안락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런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안락사 같은 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그 이전에는 이 보호센터가 좀 원활하게 자기의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또 갖춰져야 되는 거고, 사실 그 전에는 유기동물이 덜 발생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는 동물이 공급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공급이 정말 줄여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사진이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잠깐 분위기 전환하려고 저희 집 강아지 사진을 이렇게 다 담았습니다. 아까 포인핸드 통해서 제가 입양을 한 왼쪽에 곰이, 반달가슴곰을 닮아서 곰이고, 오른쪽은 이제 레미인데, 곰이 둘 다 2018년에 저희 집에 왔거든요. 원래 이제 저는 이제 안락사 피하고자 그 임시보호만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입양으로 이제 이어진 케이스고,
초반에 고민은 사실 좀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 신세를 좀 많이 졌고 저도 굉장히 왜 오자마자 이렇게 아프니까 또 좀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잘 나아가지고 지금은 너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강아지 친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제 둘째를 입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참 잔혹하긴 해요. 그러니까 포인랜드 같은 데 보면은 동물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데 내가 이 중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고르고 또 어떤 내가 고르지 않은 어떤 강아지는 안락사가 되고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레미는 가급적 입양이 안 될 것 같은 좀 강아지를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왼쪽이 이제 눈이 없어가지고 얘는 입양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제 아기 때 데려왔는데 지금 한 거의 크기가 고라니만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컸죠. 많이 커 있고 둘이 엄청 잘 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뒹굴면서 행복하게 나름 지내고 있고, 지금 이제 같이 한 지 한 8년 정도, 8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둘이도 행복하고 얘네들 보는 저희도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입양은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고미 레미 또 그 외에 또 입양이 된 친구들은 너무나 잘 되었지만 또 이제 우리가 고미 레미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이 구조하는 건 힘들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마리씩 구하는 거는 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물론 이제 키우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 기르실 생각이 있고 내가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도 입양을 많이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실로 좀 돌아와서 또 계속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이 바로 동물 학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대 범죄가 지금 또 많이 처벌이 약하게 되고 있다는 현실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동물 학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그냥 때리고 뭐 죽이고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방치도 학대예요. 그래서 소유자, 법정 용어로는 소유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보호자란 말을 쓰겠습니다. 보호자가 적절한 사육 관리 의무를 잘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아픈데 치료 안 해준다. 예를 들어 뭐 마당 이제 시골에서 흔히 이제 묶어놓고 기르는 마당개 같은 경우에도 아픈데 치료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이런 방치를 다 포함해서 사실 학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이 학대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다치면 2년 이하, 뭐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죽으면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지금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잔인한 얘기지만 2019년 판결인데 어떤 사람이 새끼 고양이를 이제 여러 마리를 데려와가지고 봉지에 넣어가지고 울음소리 나지 않을 때까지 그냥 내리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 사건이 벌금 2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이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학대 이거 위험하다, 이거 경각심 느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인간에 대한 뭐 범죄와도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재판부가 형량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건 되게 고무적인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처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예방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 학대가 되게 재범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학대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소유자한테서 동물을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학대가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 법에는 안 돼요. 잠깐 데려올 수는 있어요. 잠깐 격리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그 보호 비용을 소유자가 주면서 내 동물 돌려주라고 하면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유물로 보는 관점 때문에 어찌 보면 또 물건으로 보는 그건과 또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아무리 학대를 심하게 해도 동물을 영구적으로 내가 뺏어올 수 없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금기시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의 대부분의 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당연히 뺏어옵니다. 동물 학대하면 당연히 뺏어오고 몰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에 다른 동물을 소유할 수 없도록 몇 년 동안, 아니면 관련된 영업을 못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처벌하면 뭐해요? 그다음 또 데려와서 또 기르고 또 다른 동물 때리고 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예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물보호법 개정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번 개정안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에 또 가로막은 건 뭐냐면 동물은 물건이다, 소유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좀 주된 이유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게 얼마나 변화돼야 되는지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 야생동물 카페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망치로 개를 막 이렇게 내리쳐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유죄 판결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여전히 버젓이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습니다. 네, 동물은 물건이 아닌데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유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가 어렵고 생명이나 건강, 동물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예컨대 그 막 더운 여름에 차 안에 강아지가 갇혀 있다라고 쳐봐요. 근데 그거를 우린 당연히 생명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물건으로 보니까 결국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물건을 부수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차 창문을 깬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회 인식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정서랑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법 개정이 좀 필요한 거고 또 이제 많은 분들 반려동물 기르시고 있는데 내 가족과 같은 동물이 만약에 누군가의 고의, 범죄나 혹은 실수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보호자가 사실 받을 수 있는 배상의 범위도 사실 동물이 물건이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지금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가 아무리 우리 뭐 정신적인 손해가 커도 뭐 많아야 한 300~400 정도예요.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뭐 한 10년 정도 기른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이 보존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 동물에 대한 권리 제한은 인간에 대한 권리 제한과도 사실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오스트리아나 독일이나 이제 스위스 같은 곳에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민법의 규정을 하죠. 그러면 특별 규정을 이렇게 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법 개정안 발의되었거든요. 예, 똑같은 취지로. 근데 이것도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통과되지 못했어요. 사실 길고양이는 너무 많은 편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P&R 지금 활동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그 이제 길고양이 급식소를 그 지자체랑 동물보호단체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설치를 하고 TNR 그 중성화도 하고 이러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누군가겠죠. 민원을 제기를 해서 급식소 당장 철거하라라고 얘기를 넣어서 그게 이제 철거 명령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다투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제가 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나 이런 차별 같은 게 조금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길고양이 싫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은 길고양이가 이제 길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면서 또 많은 경우는 인간이 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고 공생의 방법을 뭔가 찾아야 되고 저는 그러려면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굉장히 적극적인 중성화. 지금은 이제 충분히 되고 있지 않긴 하지만 중성화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서 개체수를 결국 조절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 길고양이 자체를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이러한 인식에서 나아가서 이렇게 보시듯이 뭐 굉장히 잔혹한 학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연쇄살해를 한 경우거든요. 2022년에 일어났다고 포항에서 일어났었고 이제 길고양이를 굉장히 연쇄적으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체를 얼굴이 이렇게 뭉개져 있는 새끼 고양이 사체를 이렇게 초등학교 통학로에 버젓이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워낙 너무 이제 엽기적이라서 그 2년 6개월의 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고 뭐 독약을 탄다던가 이제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범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좀 이런 밥을 주는 행위 자체로도 그 이제 뭐 캣맘이라고도 하고 뭐 케어테이커라고도 하고 돌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폭행, 협박으로도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폭행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심각한 거는 그 이제 특정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그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내용의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의 글 같은 게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길고양이를 뭐 불에 태워 죽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학대하는 영상을 뭐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품종이 있는 고양이는 또 되게 좋아라 합니다. 근데 또 유독 약간 길고양이들은 그렇게 딱 멸시를 하면서 뭐 털바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해요. 바퀴벌레랑 털 뭐 이렇게 합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칭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떤 그런 특정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멸시를 하고 그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뭔가 차별과 혐오, 정말 서열화, 약자에 대한 억압 다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문제는 이러한 그런 영상이나 이런 인식에 청소년들도 많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사실은 답습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되게 큰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되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시간 10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제가 아까 되게 빨리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결과 제가 되게 느리게 말씀드리고 있는 걸로 판명이 됐네요. 네,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더 사실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데 정말 많은 수의 동물이 너무 조직적으로 산업적으로 학대받는 그 모습, 바로 두 가지 분야가 바로 실험 동물 그리고 축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저희가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한 약 488만 마리가 한 해에 488만 마리가 실험에 이용이 되는데, 문제는 그 중에 절반이 가장 극심한 정도의 고통을 받습니다. 실험 도중에. 근데 이제 동물 실험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정보가 사실 거의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동물 실험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다들 어쩌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동물 실험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관행적으로 그냥 불필요한 실험인데도 걸러지지 않고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규제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컨대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이거는 우리나라 서울대 수의과 대학에서 연구진이 이제 멀쩡한 비글견의 안구를 적출을 해서 반려견을 미용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는 그 실험윤리위원회라는 게 있고, 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이 심의를 통해서 걸러지는 실험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통과예요. 대부분 통과. 이게 실제로 걸러지는 얘기를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동물 실험의 원칙을 이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당장 동물 실험을 중단을 할 수는 없으니 이거라도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리플레이스먼트, 이제 동물 가급적 대체하는 거죠. 동물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하더라도 더 적은 수의 동물을 사용하자. 그리고 그 다음 리파이먼트는 사용하더라도 고통을 덜 주는 방향으로 하자. 이제 이런 세 가지 3R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거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고무적인 부분은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 그 개정될 때 전임 수의사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좀 전담하는 수의사를 이제 더 보자라는 게 이제 처음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근데 다는 아니고 연 한 1만 마리 정도 이상 사용하는 실험 기간에만 이런 식으로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대체 시험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예컨대 뭐 장기 칩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조직 세포를 이용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윤리적으로도 더 정확한 방법을 이제 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화장품법상 그 동물 실험은 이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규제가 좀 더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의 현실도 뭐 한 번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워낙 치킨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킨 이 닭이 한 해에 이제 10억 마리 넘는 닭이 이렇게 딱 한 달을 살다가 이제 도살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전등이 켜 있잖아요. 24시간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 얘네들이 낮인 줄 알고 계속 먹이를 먹는 거죠, 사료를.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동물의 고려라기보다는 정말 이윤의 최소화, 빨리 더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런 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축산동물의 원래 그 수명에 비해서 너무나 짧게 살다가 도살이 되는 이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가져왔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실제 수명 하루를 사는 동물이 있어. 하루. 수평아리 같은 경우는 이게 태어나자마자 이게 암수 구별을 미리 못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평아리는 태어나면은 이게 산란계로서의 그 소위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아리는 태어나면 바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해가지고 산채로 그냥 분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도살도 물론 도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우리가 그 동물의 삶의 질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 최소한의 복지 기준조차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는 거는 거의 임신을 한 돼지의 스톨 사육 금지 정도만 있을 뿐, 이제 뭐 이런 돼지가 굉장히 사실 깨끗하고 영리한 동물이고 장난감도 좋아하고 이제 그런데 어떤 그런 본성을 충족시켜 주려는 노력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비용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이 축산동물 부분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열악한 현실인 것 같아요. 정말 거의 축산법에 규제가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축산업에서 워낙에 또 이게 다 비용과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전 정말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매년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복되는 살처분 문제, 이거는 정말 뭐 환경 문제랑도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살처분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고통도 상당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밀집 사육이나 공장식 축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좀 더 이게 면역력이 더 떨어지고 바이러스 전파가 쉽고 이런 굉장히 살처분 그러니까 뭐 전염병 확산이 굉장히 쉽게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살처분이 지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실 특수한 이슈로는 개식용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개식용 문제, 그러니까 이 도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게 왼쪽에 보시는 이 그냥 개조를 한 전류가 흐르게 만든 새꼬챙이를 이용해서 이제 개를 감전을 시켜서 죽여요. 이게 원래는 개를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먹어왔으니까 개를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때려서 죽였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우리나라 이게 거기에 대한 약간 반성이 일면서 동물보호법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이런 건 하지 말아라고 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목매달아 죽이는 행위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목매달아 죽이는 건 하지 않고 이제 개농장에서는 전기 충격을 이용해서 죽이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방식이 잔인한 방법이 아닌지 긴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개 전기도살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제 오른쪽에 이제 개 전기도살의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참여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뭐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전기를 흘려 보내서 감전시켜서 개를 죽이는 이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잔인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 돼지나 닭이나 오리의 경우에는 전살법이라는 걸 법에 규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살법, 법에서 정하는 전살법이랑 이 계획에 통하는 전살법이 똑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 전살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 이제 돼지의 경우 그 법에서 규정한 취지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특정 전류를 뭐 뇌 부위에 한 2초에서 4초 정도만 통전을 시키면 이 돼지가 단시간에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전압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단시간에 기절을 해서 즉시 방혈을 해서 고통을 최소화하게끔 그런 취지로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전살법의 규정이 있는 것을 예를 들어 이제 뭐 제가 이제 개가 감전돼서 그때 도살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정말 쓰러질 때까지 통전을 하거든요. 뭐 시간은 뭐 10초 정도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쓰러질 때까지 통전을 하고 뭐 전기가 잘 통하도록 물을 뿌리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의식만, 그러니까 마비만 될 뿐 의식은 소실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 상황에서 뭐 방혈이라도 하면 좋은데 뭐 털로 토치를 태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다 보니까 사실 극도의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는 사실 같은 전살법이라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심부터 계속 의견서를 낸 겁니다. 이거는 같다고 볼 수 없다. 잔인한 방법이다라고 해서 계속 가게 됐고 대법원에도 가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판단하라라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죄가 됐습니다. 잔인한 방법이라고 인정이 됐고 그 판결의 내용이 이제 이건데요. 잔인한 방법은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상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그 방법이 야기하는 고통의 정도와 시간, 그리고 대상 동물에 대한 시대, 사회 인식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동물이 받는 고통의 정도가 기준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후에 뭔가 잔인한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때 이 판결이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사실은 개를 기르는 그러니까 사육 환경도 되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이게 운송하는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개는 굉장히 후각이 발달한 동물인데 이렇게 악취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끓이지도 않은 음식물 쓰레기 급여하면서 이렇게 발이 쉽게 빠지는 뜬장에다가 이렇게 기르고 이제 이런 환경들이 모두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근데 실제로 위반 판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자가 특정한 사육 관리 의무를 방치할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학대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왜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식용에 이용되는 다른 동물들은 동물보호법 위반이 안 되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경우는 사실은 반려동물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개를 반려동물이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소유자의 사육 관리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반려동물 소유자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것도 되게 우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모든 동물은 사실 그 동물의 소유자가 반려이건 아니건 똑같이 어느 정도 적절한 보살핌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법은 반려동물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하고 반려동물에게만 이런 소유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점은 되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 반려견이 아니라 식용견이 따로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로 보게 된다면 법의 규제를 너무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식용견이다 이렇게 따로 이제 구별하는 주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업계에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구분짓는 의식은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비반려동물, 우리가 먹는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취급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비례의 원칙상 가장 불필요하다, 아예 불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동물을 이용한 동물 체험, 쇼, 그리고 뭐 전시, 이런 축제, 싸움, 경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목적이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의 오락이나 흥미를 위한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저는 그러니까 인간의 생존과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가치를 위해서 동물을 그렇게 평생 고통을 주는 것이 그 비례의 원칙상 적절하냐라는 것을 전 좀 되게 굉장히 의문이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산업이다, 관습이다 이제 이런 사실 주장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비례 원칙상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고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동물원법 그리고 뭐 야생생물법이라는 게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동물원을
동물원, 여기 보시면 동물원에서도 굉장히 이 서식 그 본래의 습성에 맞지 않게 키우고 있는 이런 사례들, 사자 바라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굉장히 좀 학대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인간 관람객들이 마음껏 만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험 시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행히 지금은 좀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카페에 지금 막 나와 있는 거기는 지금 일정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 폐업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하고 있는 건데, 또 돌고래 같이 이제 동물원에 아예 가둬놓는 것 자체가 학대가 되는 동물이 있어요. 그런 동물은 이제 더 이상 신규로 들여오지 말아라라는 그런 취지. 그리고 또 동물원 이렇게 운영하려면 일정한 허가를 받아라, 기준을 갖춰서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또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바람이처럼 이런 동물이 나오잖아요. 몰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시다시피 소유물로 일단은 보는 관점 때문에 소유권을 박탈하고 얘를 데려오는 게 어렵고, 대부분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는 소유자와 합의가 되거나 포기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데리고 올 수 있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얘를 데려와도 얘가 머무를 곳이 없어요. 그게 이제 야생동물이 머물 생추어리라고 하거든요. 야생동물이 여생을 조금 보호받으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이제 생추어리라고 하는데, 최근 이제 이틀 뒤에 그 영화 생추어리가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생추어리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구조돼서 또 안락사가 돼야 되는 이런 게 현실입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빨리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멸종위기종 저희가 이제 사냥 소송을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멸종위기종은 사실 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요. 지금 이 설악산 자체가 굉장히 생물권 보전 지역이거든요. 천연기념물이고 또 문화재인데, 여기에 또 멸종위기종 1급인 사냥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냥이 사는 그 서식지에 그 5색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사업이 이제 딱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문화재니까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라는 걸 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화재 그 위원회는 오히려 이거는 들어서면 환경을 다 침해한다, 안 된다, 부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그 사업성을 막 강조를 하면서 문화재청이 그냥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렸고 환경부도 승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어요. 소송도 제기하고. 근데 그 PNR에서는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서식지와 번식 권리를 침해받는 거는 이 사냥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냥을 원고로 해서 사실 소송을 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의 그 뭐 바꿔보려는 노력 시도의 하나였던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우스꽝스럽게 들리지만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파리아새라는 굉장히 멸종위기종 새가 실제로 환경단체랑 같이 공동으로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동물이 만약에 침해를 받으면 그 뭐 대리인, 후견인, 뭐 아니면 그 이익을 잘 대변할 뭐 단체, 공익단체랑 같이 이제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논의가 계속 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이제 뭔가 자연에 뭔가 침해가 발생하면 사실 그거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 침해라는 개념을 인정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도 뭔가 이런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냥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옆에 보시는 이 사진은 그 이제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모의 재판을 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 배심원단을 초대를 해서 실제로 이거 사냥의 빙의를 한 이 연극인이 사냥의 말을 하고 이제 이런 되게 재미있는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랜덤으로 시민 배심원단을 뽑았는데, 그 당시에 배심원단이 되게 놀랍게도 사냥은 원고가 될 수 있고 사냥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되게 좀 재미있었던 그런 재판인데, 실제 재판에서는 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냥 뭐 한 번 정도 열리고 그냥 패소를 했는데, 더 문제는 그런 심증을 재판부에서 드러냈다는 거죠.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 비용 930만 원을 먼저 내라라는 결정을 되게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질 줄은 알았지만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시민단체에서 기금을
그래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930만 원을 내고 소송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사실 시작부터 되게 불쾌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차피 너무 논의도 되지 않고 패소가 되어버렸고 결국 2006년에 있었던 도룡뇽 그 판결에서처럼 그냥 동물은 소송을 제기할 능력이 없다라는 되게 간단하지만 확고한 그런 대법원의 판결에 가로막혀서 이제 저희도 그런 시도가 되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봤듯이 지금 우리 사회 동물은 사실 뭐 행복할 권리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남는 것이 코앞의 숙제로 사실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는 그냥 이 정도 강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인간과 비인간 동물이 공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일단은 법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고통을 주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서 정말 어떻게 본래의 모습, 본래 습성을 충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삶의 질에 뭔가 초점을 좀 맞추는 그런 법으로 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별의 어떤 그런 최소한 종별의 특성을 파악을 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법에 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동물의 권리가 실현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좀 변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헌법,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동물 보호에 대한 아무런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에서 동물 보호 의무를 사실 규정을 해야 어떤 구체적으로 입법부나 행정부, 사법부를 다 구속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민법상의 동물 법적 그 지위 변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결국엔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결국에는 또 뻔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사회 인식의 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한 명 한 명이 더 많은 사람이 이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사회의 보호 가치가 돼야 된다라고 인정을 하고 현실을 더 많이 알고 더 알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거를 어쨌든 줄여가려고 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결국에는 우리도 결국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모든 생물 또 미래를 위한 더 나은 변화를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